저는 김정우입니다. 올해 65이 되었고 아내 최명희와 함께 서울 변두리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 하나를 키우며 모든 것을 바쳐 살았는데 이제는 그 아들과 거리를 두고 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창밖으로 흐르는 비를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합니다. 10년 전 아내가 처음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았을 때가 떠오릅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부부는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연이가 곁에서 힘이 되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어져 갔고 우리의 기대는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일이 너무 바빠서요. 매번 듣는 며느리의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살아가기 쉽지 않은 세상이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사돈댁에서 보내는 시간은 늘어만 갔습니다. 명절에도 주말에도 그들은 항상 사돈댁을 먼저 찾았습니다. 얼마 전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이웃을 만났습니다. 아들이 요즘도 장인어른 식당에서 일하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내 아들이 사돈댁 식당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이웃을 통해 알게 될 줄이야. 창밖에 빗방울이 더욱 거세져 갑니다. 마치 제 마음속에 쌓인 서러움을 대신 쏟아내는 것만 같습니다. 아내는 침대에 누워 잠든 지 오래입니다. 류마티스 약을 먹으면 늘 이렇게 일찍 잠이 듭니다. 저는 오늘도 깊어가는 밤, 우리의 마지막 결정을 되새겨봅니다.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실버타운으로 떠나기로 한 그 결정이 어쩌면 우리 부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더 이상 기대지 않고 우리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는 최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천천히 일기장을 펼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려 합니다. 아픔도 있었고 배신감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한 부모의 이야기이자 시대의 초상이 될 것입니다. 지연이가 처음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가 떠오릅니다. 그때는 정말 좋은 며느리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밥을 하고 출근하는 민수를 배웅하고 저와 아내의 아침 식사까지 챙겨주었으니까요. 주말이면 김치도 담그고 반찬도 만들어 놓고 시장도 함께 가자며 저희를 챙겼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저 때문에 힘드신 건 없으세요? 매일 저녁 퇴근해서 돌아오면 그렇게 물어보던 며느리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마음이 아팠는지도 모릅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그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 결혼한 지 2년쯤 지났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주말에 친정에 다녀오겠다는 횟수가 늘어났고 명절 때도 친정일이 바쁘다며 일찍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젊은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엄마가 식당을 하시느라 너무 힘드세요. 주말에는 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된 주말 외출이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민수도 처음에는 망설이는 듯 했지만 지연이의 성화에 못 이겨 따라 나섰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던 것이 두 번이 되고 어느새 매주 주말마다 사돈댁으로 향하게 되었죠. 아버지, 어머니, 장모님이 좀 편찮으셔서 이번 추석에는 저희가 친정에서 먼저 차례를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해 추석, 민수가 머뭇거리며 한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고개를 끄덕이고는 방으로 들어가 혼자 눈물을 훔쳤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명절이면 을의 사돈댁을 먼저 찾았고 주말이면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부부니까 친정엄마가 보고 싶은 거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가 식당 일로 허리가 안 좋으시대요. 민수 오빠가 주말마다 가서 일을 좀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내 아들이 사돈댁 식당 일을 돕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때는 아내의 관절염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민수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처럼 퇴근 후에 잠깐이라도 들르는 일도 줄어들었고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가끔 퇴근길에 마주치는 이웃들이 민수 씨가 장인어른 식당에서 열심히 일하더라. 라는 말 전해올 때면 가슴이 미어져 왔습니다. 아내는 그런 상황이 힘들었을 텐데도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베개가 젖어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지연이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겠지라며 자신을 달래곤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단호하게 말했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식의 삶을 간섭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민수와 지연이의 관계가 나빠질까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묵했고 그 침묵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아내는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점점 악화되어 이제는 혼자서 병원도 가기 힘들어졌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에 다녀온 아내의 얼굴이 더욱 희망 없이 보입니다. 문득 3년 전 추석이 떠오릅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모든 것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기 시작한 것이. 어머니, 이번 추석에는 저희가 좀 늦을 것 같아요. 친정에서 차례를 지내고 오느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미안함보다는 당연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내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도 아프다고 얘기해야지. 왜 그렇게 참기만 해?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자식 핑계 대면서 아프다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보니 병원 진료 기록부에는 점점 더 많은 약들이 처방되고 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가 병을 더 악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관절이 붓고 통증이 심해질 때마다 저는 자식들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릅니다. 다시 2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설날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번에도 친정에서 차례를 지내고 오겠다며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우연히 마트에서 이웃을 만났습니다. 어머, 김 선생님. 아까 민수 씨가 장인어른 식당에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효자시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차례도 못 지내고 식당 일을 돕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할까 망설였지만 결국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아픈 아내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우리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어느 날 밤 잠들지 못하고 있던 아내가 처음으로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그 한마디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은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재 아내는 약을 먹고 잠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립니다. 저는 서랍에서 오래된 가족 사진 앨범을 꺼냅니다. 민수가 대학을 졸업하던 날, 지연이와 결혼하던 날, 그리고 첫 명절에 다 함께 찍었던 사진들. 그때는 모두가 행복해 보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어머니, 저희가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집에 계시잖아요. 우리 엄마는 식당 일로 너무 힘드세요. 며느리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마치 저희는 집에 있으니 편하다는 듯한, 그래서 돌볼 필요가 없다는 듯한 그 말투. 아내의 아픔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한 그 태도.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밤이 깊어갑니다. 아내의 숨소리만이 고요한 집안을 채웁니다. 내일이면 또 병원에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식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우리가 책임지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은 아내의 류마티스 약을 타러 나온 날이었습니다. 병원 근처 약국에서 처방약을 받고 나와 잠시 점심이라도 먹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약을 먹으려면 뭐라도 먹어야 한다며 당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평소라면 곧장 집으로 돌아갔겠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병원 뒷골목의 중국집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오셨나요? 주인 아주머니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바로 보이는 건 사돈댁이 운영하는 식당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일부러 이 길을 피해 다녔는데 그날은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무언가 알고 있었던 걸까요? 짬뽕을 주문하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그때였습니다. 까만 앞치마를 두른 사람이 식당 안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종업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잠시 입구에 서서 손님을 배웅할 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분명 민수였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떨려왔습니다. 식당 안에서 테이블을 정리하고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그곳의 종업원처럼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이런 일을 해온 걸까요? 왜 우리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요? 손님, 음식 나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의 말씀에 흠칫 놀랐습니다. 눈앞에 놓인 뜨거운 짬뽕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숟가락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가 사온 아내의 약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더욱 서글퍼 보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식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잠시 후 그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담배를 피우러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담배를 들고 있던 손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떨리는 목소리로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들린 약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까만 앞치마를 보았습니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장모님이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도와드려야 했어요. 저희가 여기서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움을 받았다고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걸까요? 아내의 아픈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밤마다 통증에 시달리면서도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아내의 모습이 내 어머니는 약을 타러 갈 때도 혼자 택시를 타고 가셔야 해. 허리가 아파서 버스도 못 타시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는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허전함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하지만 장모님도 많이 힘드시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을 들어 민수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에서 민수가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손에 든 약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혹은 하지 말아야 할지 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내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표정을 보더니 이내 걱정스러운 얼굴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약 봉투만 내밀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었어요? 아내의 물음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식당에서 민수를 목격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말하지 말까 생각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당신,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아내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았다는 게 더 가슴 아팠습니다. 둘 다 침묵 속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제는 우리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아내의 그 한마디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바빠졌습니다. 요양원 자료를 찾아보고 재산 정리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우리는 민수와 지연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식탁에는 아내가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내는 아픈 몸을 이끌고 하루 종일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무슨 일이신지.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결정한 게 있어. 이제 우리도 나이가 들었고 잠시 말을 멈추고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했다. 순간 민수의 손에 들린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가 무거운 침묵을 깼습니다. 네? 아버님, 그게 무슨... 그리고 남은 재산은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어. 이번에는 며느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잘못이라고. 내가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니? 제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었어. 너의 어머님처럼 우리도 힘들고 아파. 하지만 너희는 우리가 집에만 있으니까 편하다고 생각했지. 그렇지?
며느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내가 돌봤다면, 우리가 죽으면 내 몫이 있을 줄 알았겠지.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야겠어. 어머님, 더 이상 할 말 없다. 이제 돌아가거라. 아내의 단호한 목소리에 며느리는 당황한 듯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가거라. 현관문이 닫히고 집 안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아내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서 잘 살아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노을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제 새로운 빛깔로 물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재산 기부를 선언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요양원 입소를 준비하며 집안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서재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자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학 입학식 날의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민수의 모습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날 아내는 아침부터 떡국을 끓였고 저는 새 카메라로 민수의 모습을 연신 찍어댔었죠. 그때는 그저 행복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앨범을 넘기자 지연이를 처음 만난 날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민수가 졸업을 앞두고 지연이를 데려왔을 때 아내가 얼마나 기뻐하던지 착하고 예쁜 며느리를 얻게 되어 행복하다며 늘 자랑을 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지연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진심이 어디로 갔는지 사진 속 지연이의 환한 미소가 지금은 왠지 서글퍼 보입니다. 결혼 초 2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주말이면 내 식구가 모여 식사를 하고 가끔은 여행도 다녔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균열이 시작된 것은 아마도 사돈댁 식당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을 무렵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주말 저녁 식사에 빠지는 횟수가 늘어나고 명절에도 항상 시간에 쫓기듯 서둘러 떠나곤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젊은 부부니까, 친정도 챙겨야 하니까. 하지만 변화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특히 명절 때마다 커지는 서운함은 아내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차례상을 준비하면서도 아들 부부가 얼마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의욕을 잃어갔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민수가 오래 있을까요? 명절마다 아내가 던지는 그 질문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기대와 실망이 반복될수록 아내의 우울증은 깊어져 갔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에 마음의 상처까지 더해져 갔습니다. 가장 큰 상처는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아내가 관절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였죠. 당연히 민수가 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수술 당일 아침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오늘 장모님 식당에 단체 손님이 오셔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홀로 기다리는 동안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아내가 마취해서 깨어났을 때 아들을 찾는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부터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부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식어가기 시작한 것이 아들을 향한 기대, 며느리를 향한 신뢰,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오늘도 집안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추억의 파편들을 마주합니다. 민수의 어린 시절 장난감들, 지연이가 처음 끓여준 미역국 그릇, 가족여행 때 찍은 사진들,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묵직한 결심을 합니다. 여보, 이건 어떻게 할까요? 아내가 민수의 초등학교 졸업 앨범을 들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다 정리합시다. 이제는 새로 시작해야죠.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서재의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노을처럼 새로운 시간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비록 아프고 서글픈 과정이었지만 이제는 우리만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내와 함께 상자들을 옮기면서 마음속으로 작별을 고했습니다. 과거에 대한
기대에 대한, 그리고 어쩌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가족의 시간들에 대한 작별을 변호사와의 약속이 잡혔습니다. 재산 정리와 기부 절차를 위해서입니다. 아내는 침착하게 서류를 준비했고 저는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우리의 결정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모든 재산을 기부하실 생각이신가요? 변호사의 물음에 저희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실무적인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기부 재단을 선정하는 일부터 세금 문제까지 꽤 복잡한 절차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버타운 답사도 시작했습니다. 서울 근교의 여러 실버타운을 둘러보면서 아내와 저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넓은 정원이 있는 곳, 의료시설이 가까운 곳,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여보, 여기는 어때요? 도서관도 있고 산책하기도 좋을 것 같은데. 아내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류마티스로 힘들어하면서도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그녀의 눈빛을 반짝이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TV를 보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민수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장모님 식당이 문을 닫게 됐어요. 민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코로나 이후 빚이 늘어났고 결국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돈댁 식당을 돕느라 부모님을 소홀히 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잘못된 선택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는 것. 뒤늦은 후회의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지연이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아요. 부모님께 너무 죄송해서. 저는 묵묵히 민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아려왔지만 이미 우리의 결정은 바뀌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장모님 식당은 내가 열심히 도왔는데 결국 그렇게 됐구나. 제 말에 민수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민수야,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부모는 자식에게 믿음을 주는 존재여야 해. 하지만 너는 그 믿음을 저버렸어.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너를 필요로 할 때, 넌 어디에 있었니? 아버지,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 우리도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해. 너희를 원망하진 않는다. 다만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고 싶을 뿐이야. 민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깨를 떨며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고요히 비치고 있었습니다. 실버타운은 다음 주에 계약할 거야. 집도 곧 매매가 성사될 것 같고 기부 절차도 진행 중이야. 정말로 모든 재산을 기부하실 건가요? 그래, 그게 우리의 결정이야. 이제 와서 그 결정을 바꿀 생각은 없다. 민수는 한참을 더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민수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문이 닫히고 집 안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수 갔어요? 응, 이제 정말 갔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창밖의 달빛처럼 고요하고 맑은 기운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여보, 내일은 실버타운에 다시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요? 도서관이 있는 그곳으로요. 아내의 제안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미련도, 재산에 대한 걱정도 모두 내려놓은 채로 오직 우리 둘만의 새로운 삶을 향해서 실버타운으로 이사 갈 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짐 정리를 하면서 옛 앨범들을 다시 한번 들춰보게 되었습니다. 민수가 중학교 입학식 때 찍은 사진, 고등학교 졸업식 날의 모습, 그리고 대학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의 환한 미소. 시간은 참 빠르게도 흘러갔습니다. 여보, 이거 보세요. 민수 과외비 장부네요. 아내가 낡은 공책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민수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아내는 밤늦게까지 분식집에서 일했고
저는 주말에도 아르바이트를 했었죠. 과외비를 마련하기 위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던 그때가 생생합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민수가 공부 잘한다는 소리 들으면 그렇게 기뻤었는데 아내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민수는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려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새벽까지 책상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며 저희는 더욱 힘을 냈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모두가 한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 달이 넘도록 연락 한 번 없는 아들,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는 며느리, 이웃들을 통해 그들의 소식을 듣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김 선생님, 민수 씨네 장모님 식당 문 닫았다면서요. 며느리분은 요즘 표정이 많이 어둡다고 하더라고요.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일 뿐입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그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뿐입니다. 그러던 어제, 이사 전날이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민수와 지연이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전과 달리 수척해진 모습이었고 민수는 어딘가 초조해 보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뵙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이사 짐을 싸놓은 상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주방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만남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지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더 이상 그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밤을 지새우며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며 이미 단단해진 후였으니까요. 지연아, 이제 와서 하는 후회는 아무 소용이 없어. 내 부모님 가게가 잘 될 때는 우리를 외면했잖니. 이제 와서 우리를 찾아온 게 그쪽 사정이 어려워져서는 아니겠지. 제 말에 지연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민수는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모든 재산을 기부하실 건가요? 저희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그래, 모든 걸 기부할 거다. 너희에게 줄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 차가운 제 목소리에 민수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내가 없었듯이 우리도 이제 너희의 삶에 없을 거야. 그게 공평하지 않니?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만남은 그렇게 짧게 끝이 났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민수가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문이 닫히고 아내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여보, 이제 정말 가네요. 아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이면 우리는 이 집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30년 넘게 살았던 이 집을 떠나는 것이 섭섭하지 않냐고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에요. 아내의 눈에서 반짝이는 기대감이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식이라는 굴레도 부모라는 의무도 내려놓은 채 오직 우리 둘만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실버타운으로 이사 온 첫날, 창문을 열자 상쾌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넓은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새 집은 생각보다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내는 아침부터 분주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류마티스로 불편한 몸이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이쪽 창가에 화분을 놓으면 좋겠어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처음으로 우리만의 공간을 꾸미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30년 넘게 살았던 집을 떠나온다는 생각보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아침 식사는 1층 식당에서 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옆자리의 부부가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금세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오랜만에 즐거웠습니다. 여기 도서관도 있고 문화 프로그램도 많대요. 저희도 이제 배워볼까요? 아내의 제안에 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에는 변호사와 마지막 미팅이 있었습니다. 재산 기부에 관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날이었습니다. 선생님, 부부의 결정이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희는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그리고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놓아주기 위한 결정이었으니까요.
기부 재단을 선정하는 일도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청소년들을 돕는 재단으로 정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지막 부모 노릇이라고 할까요? 다른 누군가의 자녀들에게는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일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되어 갔습니다. 아침이면 아내와 함께 정원을 산책하고 오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습니다. 오후에는 각자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아내는 원예 수업을, 저는 서예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사는 것도 참 좋네요.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문득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살던 시간에서 벗어나 이제는 우리를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기부금 전달식 날, 몇몇 언론사에서 취재를 왔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이 조금은 부담스러웠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기자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 이제는 우리의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자식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고 싶었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간단한 답변이었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픔도, 상처도, 그리고 새로운 희망도. 저녁이 되면 아내와 함께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정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더 이상 자식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내일은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할지,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여보, 우리가 잘한 선택을 한 걸까요? 문득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이제야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우리의 새로운 공간을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이 1년이 되어갑니다. 아내의 류마티스 치료를 위해 정기적으로 찾는 병원에서 그날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멀찍이 서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떨리는 목소리로 민수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많이 편찮으세요.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지연이가 간호하느라 힘들어해서 제가 매일 병원에 와 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는 지난날의 교만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후회와 성찰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야 정말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장모님이 아프시면서 지연이가 힘들어하는 걸 보며 그동안 어머님의 아픔을 외면했던 제가 너무나 부끄러워졌어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 민수의 눈물을 닦아주려 했지만 멈칫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제 팔을 잡았습니다. 1년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부모님 생각에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얼마나 못난 아들이었는지,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이었는지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무릎을 꿇은 아들을 보며 저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용서해 주시 못하더라도 그래도 가끔 보게 해주세요. 그동안 해드리지 못한 효도 이제라도 조금씩 해나가고 싶습니다. 아내가 먼저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일어나라. 내가 이렇게 할 때마다 엄마는 더 가슴이 아프다. 민수를 일으키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도 다가가 민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너를 미워한 건 아니다. 다만 부모 자식 간에도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 거고, 내가 이렇게 깨달았다면 그걸로 됐다. 아버지, 이제 너희 장모님 잘 모셔라. 그게 내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우리를 찾아오는 것보다 장모님부터 잘 보살펴드려라. 민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손수건을 꺼내 그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가끔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병원 진료가 있는 날이면 민수가 찾아옵니다. 무거운 선물 보따리는 사양했지만
들꽃 한 다발은 받아줍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들꽃입니다. 지연이도 달라졌습니다. 친정어머니의 병간호를 하면서 어머니의 소중함을 그리고 며느리의 도리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민수와 함께 찾아와 조용히 인사를 합니다. 우리의 결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재산은 이미 기부되었고 그것이 좋은 곳에 쓰이고 있다는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한 걸까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럼요. 우리는 잘했어요. 이제 민수도 진정한 어른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내일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자식 걱정이 아닌 우리의 내일을 이야기합니다. 내일은 무슨 강좌를 들을지, 주말에는 어디로 산책을 갈지, 창밖으로 석양이 붉게 물듭니다. 민수가 가져다 준 들꽃이 창가에서 살랑살랑 흔들립니다.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합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부모가 아닌 자식의 진정한 성장을 지켜보는 부모로서의 평화를.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는 참으로 특별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으로 시작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부부의 용기 있는 선택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부모, 그리고 뒤늦게 깨달은 자식. 하지만 이 이야기의 결말은 비극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두가 진정한 성장을 이뤄낸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관계의 단절이 역설적으로 더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며 읽으셨나요? 혹은 자녀를 떠올리며 읽으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뜻한 사랑과 이해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